자, 갈릴레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아저씨는 근대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옛날에 이탈리아에 리라화를 쓸 때, 리라화에 이렇게 하여튼 지폐를 장식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이름이고 갈릴레이가 가문의 이름인데, 이태리에서는 유명한, 아주 저명하게 성공한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을 그냥 부른대요. 성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갈릴레오라고 이렇게 그냥 부른답니다. 이름만.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냥 갈릴레오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고, 피사에서 태어났고, 파도바로 갔는데, 파도바가 그 베니스 근처에 있는, 피사는 약간 이태리 서쪽이죠. 파도바는 베니스 밑에 동쪽이에요. 그래서 파도바 가기 전에 피사의 사탑에서 이거를 한 게 1591년이라는 썰이 있는 거고, 1592년이면은 우리는 뭐 할 때예요? 임진왜란 발발했던 데가 1592년. 1609년에 망원경을 개량해서 이제 하늘을 봅니다. 1609년. 그 이름이 이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고, 그때 피사 일대가 그 토스카나 지방인데, 그 지역의 그 맹주, 그게 이제 그 대공 코시모 2세, 이 사람의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가문의 어떤 이제 수학자 겸 철학자, 그러니까 얘네가 그거죠,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유명한 가문. 네, 메디치 가문이 대대로 이제 그 지역을 그 실력자로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문 전속의 어떤 수학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1632년에 두 책의 대화라는 책을 출판을 하고, 33년에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42년에 죽어요. 근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갈릴레오의 진실, 그 책을 보면, 이런 갈릴레오 생애가 잘 나와 있는데, 이태리도, 하여튼 유럽이니까 굉장히 하여튼, 구대륙이잖아요. 한 곳에, 이태리도 반도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인구도 대략 비슷하고, 기질도 대략 비슷하고, 하여튼, 그 좁은 땅덩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로마 시절부터, 그죠? 그러니까 혈연, 학연, 직연, 이런 게 복잡다단하겠죠? 그래서 갈릴레오도 보면은 자기가 궁지에 빠졌을 때, 좀 도와달라, 종교재판 건다 이러니까, 온갖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교황에 줄을 대고, 추기경에 줄을 대고, 그런 로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보면 사람 사는 거 비슷해요, 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학자들은. 그랬다는 증거도 없고, 그랬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갈릴레오는 그 대신에 사고 실험을 이제 한 걸로 유명한데요. 영어로는 thought experiment라고, 이걸 독일어에서 온 걸로 게단켄 experiment라고 하기도 해요. 특히 이론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실제 실험으로 해볼 수 없는 것들. 최근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블랙홀이 있으면 거기 정보가 들어가면 정보가 손실이 되는데 이게 양자역학하고 맞냐 틀리냐. 이제 이런 거는 다 사고 실험으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다. 네. 갈릴레오가 했던 사고 실험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얘는 밑으로 내려가요. 가벼운 놈은 반대로 위로 올라가요. 그럼 과연 이러냐? 이게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릴레오 생각한 게 이거를 서로 연결한 거죠. 맞아요?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거운 공은 가벼운 공 때문에 더 천천히 떨어지겠죠. 위로 잡아 당기니까. 근데 가벼운 공은 무거운 것 때문에 더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은 전체는 더 무거워졌으니까 각각의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되죠. 그건 모순이잖아.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동시에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오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 직접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뭐 우리는 하여튼 뭐 무겁거나 가볍거나 똑같이 떨어진다는 것 학습으로 알고 있는데 학습으로 학습으로는 알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그게 체득이 되느냐면 또 좀 일상생활에서 좀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광고를 하나 소개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가벼우면 올라가고. 야, 이건 참. 그래서 이런 보셨죠? 이런 광고? 덕다운이 있는데, 그러니까 A사 제품과 자기 제품을 이렇게 딱 하면은 자기 회사 제품은 천천히 떨어지고 다른 회사 제품은 그냥 바로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건 가볍다는 거예요, 자기네 거는. 근데 사실은 가볍다고 그런 거는 그렇게만 얘기해버리면 좀 무리가 있다는 건데, 하여튼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직관에 따르면은 그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에 가까운 거예요. 가벼우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광고가 먹히는 거죠. 이미 갈릴레오 시절에 다 끝난 이야기인데. 또 하나 사고 실험이 이제 이런 게 있었죠. 빗면에 공을 굴리는 거. 이건 이제 마찰을 없앴다. 이게 이제 그 실험의 대상을 굉장히 이상화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텐데, 그럼 이게 이렇게 펴져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끝까지 굴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무한히 멀리까지 굴러갈 거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에 배치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은 운동이 있으려면은 접촉 기동자가 계속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얘는 그런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거 그 자유낙하 하는 거랑 이런 거랑 일단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세계관은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짓거리를 한 게 언제냐? 파도바 가서 그런 거, 파도바. 1592년. 그럼 대략 1600년이라고 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대가 기원전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한 2000년을 그렇게, 그죠?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냥 산 겁니다. 뭐 그러고 보면 중세가 왜 암흑시대냐? 뭐 이런 것도 대충 좀 짐작이 되죠. 그리고 그 갈릴레오가 또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도 좀 알게 돼요. 근데 이거를 뭐 정량적으로 완전히 수학화하고 정량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면 이제 등가속 낙하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근본적인 원래서 2차원 포물선 운동을 알고 있었고, 이거를 이제 포탄에 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쪽에서 대포를 쏘면은 그게 포물선 운동을 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올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대요. 그거를 뭐 전쟁에 응용하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량적인 접근, 여러분이 한 번쯤 봤을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맥박으로 했다,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완전히 뉴턴처럼 수학적으로 이렇게 뭘 확실하게 정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를 완전히 철폐를 하는데 일단 공헌을 많이 했고, 그 운동학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곧 보게 되겠지만 천상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09년에 하늘을 보게 되는데요. 요게, 그러니까,
제일 처음 달을 봤어요, 달. 그리고 목성의 의성을 발견하고 금성의 상변을 알게 되고 토성의 고리도 보게 되고, 이때는 토성의, 그게 지가 본 게 토성의 고리인지는 몰랐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이 정도만 알았고, 태양의 흑점도 관측했고 상당히 많이 봤죠. 1609년이 그래서 좀 그 기억할 만한 해인데, 요때 조선은 광해 2년. 우리는. 근데 망원경을 처음 그 발명한 건 네덜란드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갈릴레오가 개량을 합니다. 개량을. 그래서 그 처음 만든 것보다 갈릴레오가 만든 게 성능이 되게 좋았어요. 한 60배율 정도 되는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베니스에 가면 이 제일 유명한 광장이 산마르코 광장이 있고, 거기 이제 대성당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그 밖에서, 이건 제가 2009년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파도바에 갈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베니스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물에서 본 거고, 이 광장인데, 요게 그 산마르코 대성당의 이게 이제 종탑이고, 이게 그 종탑이에요. 그래서 이때 갈릴레오가 베니스 총독한테 자기가 만든 60배율 망원경을 딱 주면서 이제 이 종탑에 가가지고 이 해안을 쭉 봅니다. 총독이 놀랬겠죠. 이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뭐 군사적인 거, 여기서 뭐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를 할 게 뻔하잖아, 이거는. 그래서 돈을 꽤 벌었대요. 만약에 갈릴레오가 그때 베네치아에다가 무슨 망원경 공방을 차려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든지 해서 팔아먹었으면 진짜 재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만 살았다면 역사에 이름은 안 남았겠죠, 갈릴레오가. 그냥 부자 중에 한 명 이랬을 텐데, 갈릴레오는 그거를 들어서 하늘을 본 겁니다, 하늘을. 여기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하늘을 본 겁니다. 하늘을 봤는데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달이 보고 싶겠죠, 일단.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달이 제일 만만하잖아, 일단. 제일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달을 먼저 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해서 세계 천문의 해가 2009년이었어요. 단지 이유는 뭐냐면은, 이유는 이거.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 400주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요 해에 그 파도바에서 베네치아하고 그 한 30km 정도 떨어진 파도바에서 무슨 물리학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92년에 갈릴레오가 파도바 대학으로 이제 교수로 갔던 그 인연이 있는 도시예요, 거기가. 파도바는 되게 조그만 도시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도바라는 도시하고 상당히 좀 악연이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제 대학원생 때. 뭐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조그만 도시가 이제 갈릴레오로 완전히 이제 물결친 거죠. 400주년, 이거 유네스코 지정 세계 천문회니까. 그래서 뭐 도시에서 제일 그 좋은 박물관에서 그 뭐 기념 이런 것도 하고, 뭐 갈릴레오 만들었던 뭐 망원경 이런 것도 하고, 뭐 업적도 다 이렇게 전시도 하고 막 이제 그랬었어요. 그때가 그 5월 그 주가 이제 5월 20일, 이때는 수요일이라서, 보통 학회를 일주일 하면 여러분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저기 엑스커션 가잖아요. 그죠? 오전 세션만 하고. 그래서 이날은 제가 오후 세션에 베네치아에 간 거예요. 근데 이때가 저기 한국에서는 노무현 서거 다음 주였어요. 제가 그 출국 비행기를 탄 게 그 노무현 사건 그날 밤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참 저도 굉장히 마음이 싱숭생숭한 상태로 하여튼 갔었는데, 그때가 보면은 그냥 망원경으로 하늘 본 거 400주년 해가지고 참 유엔에서 이렇게 할 정도면은 참, 그죠? 한국에서도 이런 포스터가 나오고. 근데 이 해가 또 어떤 다윈 탄생 500주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몇 살 때 썼냐면 50세에 썼어요. 50세. 그래서 종의 기원 발간 150주년.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기념이 되는 해였는데 저는 물론 물리학자니까 뭐 천문의 해 뭐 불만은 없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하늘을 본 거하고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의 기원이 나온 거는 이거는 뭐 저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쨌든 이 해가 그래서 400주년을 기념해서 세계 천문회였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처음에 달을 봤습니다. 자기가 스케치한 거예요. 스케치를 했는데 이거는 태양을 흑점을 본 거고 직접 스케치한 거예요. 본인의 그 표현을 빌자면 광대한 고원 깊은 골짜기 굴곡들로 가득 차 있다. 실제 보면 이렇죠. 막 상처들이 나 있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일단 천상이 완벽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죠? 달에 이렇게 흠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자체로. 그리고 그 지구 홍전의 가장 결정적인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금성의 상승입니다. 달이 초승달에서 뭐 상현하현해서 보름달 갔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금성도 그렇게 상변화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지동설의 확실한 증거인데,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에서는 지구가 있고 금성 그 밖에 태양이 이렇게 돌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보는 금성의 어떤 그 페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모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태양이 지구보다 태양보다 금성이 그 안쪽에 도니까. 그럼 금성이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이는데 보름달이 안 나오겠죠. 보름달 모양이. 근데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오른쪽이 맞다는 거지. 그래서 금성의 상변화가 지구 공전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제 자기가 이런 거 망원경 들고 가가지고 뭐 이제 기부인들 뭐 이런 사람들 로마에서 모아놓고 뭐 야 이게 지구 공전의 증거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재밌는 거 봤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 이제 구경시켜주고 막 그런 일들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목성의 별은 위성을 봅니다. 목성의 위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4개의 위성을 봐요. 그래서 목성에 가까운 쪽부터 이오, 에우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요거를 그 자기 성주 그 자기를 후원했던 나와바리의 대빵이었던 그 사람의 그 가문에 이제 헌사를 하기 위해서 메디치의 별이라고 불렀어요, 이 4개를.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게 위성이니까 사실 별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게 목성이 위성을 가지고 있다. 목성은 행성이라는 거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걔가 또 다른 자기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옛날 체계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돌덩이가 다른 돌덩이 주위로 도는 게 신기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라고 해서 안 그럴 리가 있느냐? 돌덩이가 다른 돌덩이 주위를 도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구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냥 간접적인 어떤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어쨌든 이 행성에 또 다른 그 위성이 있다라는 발견 자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실제로 목성 위성은 뭐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한 50개 정도는 되게 작아가지고 비교적 최근에 발견한 것들이고, 이 목성의 이제 이름들이 상당히 재밌는데, 목성이 영어로 뭐예요? 주피터요, 주피터. 그 주피터는 그 로마 신화의 신 이름이죠, 그죠? 제우스. 그러니까 행성은 신의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위성의 이름 어떻게 붙였을 것 같아? 응? 아들. 아들. 화성은
아들. 아들은 아니고 그 여자들. 주피터와 관계 있는 여자들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오는 지금 보면 이제 소가 보이죠, 그죠? 제우스와 정을 통하는데 헤라 일신을 피하려고 제우스가 이제 암소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암소가 그 헤라를 피해서 건넌 바다 이름이 이오니아. 이오니아의 어원입니다. 이오가. 얘가 목성에 제일 가까이 있는 위성이에요. 다음에 에우로파. 에우로파도 얘는 이제 이오의 우선인데 제우스가 꽃 따라 넣은 에우로파에 반해서 이맘때겠죠. 꽃 피는 봄에. 그래서 황소로 변해서 자기가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파를 태우고 이제 도망을 가는 크레타 섬으로 납치를 한.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에우로파를 태우고 이렇게 돌아다닌 그 일대가 유럽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어원. 그리고 가니메데. 여기 이제 독수리가 보이죠, 그죠? 얘가 가니메데예요. 남자가. 근데 얘는 아들이에요, 아들. 트로이 왕 트로스의 아들인데 꽃미남. 그래서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해서 납치를 해가지고 참 희한하죠, 제우스. 그래서 이 가니메데에서 나온 어원이 이런 게 있대요. 캐트마이트라는 그 단어가 있대요. 동성애 상대의 미소년이 이게 가니메데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가니메데가 아마 그 행성의 위성 중에 제일 큰. 그래서 무슨 SF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가니메데에 뭔가 좀 뭐 외계인이 사니 어쩌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일화들을 보면은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서 쟤네는 저러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이제 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종교개편이 시작이 돼요. 수도사가 뭐 이단이라고 일단 뭐 슬슬 이제 주장을 해요. 갈릴레오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 로린이라는 애가 종교재판소에다 이제 고발합니다. 갈릴레오가 어디 무슨 부인하고 이제 주고받은 편지, 그거를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얘가 이단적인 얘기를 한다. 그래서 1616년 요 해가 중요해요. 이때 교황이 코페르니쿠스를 가르치거나 옹호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벨라르미스 추기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갈릴레오한테 그 경고를 합니다. 너 이거 교황의 명령이니까 이대로 따라라. 그래서 따르기로 해요. 갈릴레오가. 그게 이제 16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코페르니쿠스를 가르치거나 옹호하지 못한다. 그리고 23년에 마표 바르베리니 추기경이 그 교황 우르바노 8세로 즉위하는데 얘가 갈릴레오랑 절친이었어요. 뭐 대학을 같이 다녔다던가 뭐 하여튼 되게 친한 사이. 친해서 초기에는 갈릴레오가 이렇게 뭐 로마 가서 교황을 뭐 이렇게 비교적 쉽게 아련도 하고 정겹게 얘기도 나누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리고 32년에 두 책의 대화를 냅니다. 이 책의 원래 목적은 이제 조수의 원인. 그러니까 이게 밤낮으로 이게 그 바닷물이 이렇게 밀물 썰모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 이걸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자기가 뭐 지동설하고 엮어가지고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때는 뉴턴이 나오기 전이고 만류인력이 뭔지 모르던 때라 원래 갈릴레오가 이렇게 기획했던 조수의 원인을 이런 식으로 밝히겠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였어요, 사실은. 잘못된 거고, 근데 이제 이 책이 두 책의 대화가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또 요게 이제 주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좀 틀린 이야기고, 그러니까 천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운동의 상대성에 대한 거. 배를 타고 가면서 뭐 공을 던지면은 이게 그냥 똑바로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동설을 주장하면은 그 반대 논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왜 지구가 돌고 있으면 이거를 던졌을 때 얘가 이렇게 어긋나서 떨어지는데 왜 우리 바로 발밑에 떨어지느냐, 이런 반대 논리에 대해서 갈릴레오가 들고 나온 게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생각을 해봐라. 일정한 속도로 가는 배 위에서 돌멩이를 던지면은 그게 다시 발밑에 떨어지지 지나간 배 뒤로 떨어지지는 않지 않느냐. 지구도 마찬가지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쓴 책이에요, 이게. 무슨 책이죠?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뭐 소비강의가 있었고, 조선은 이제 어땠냐면 대충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 무렵에. 아우, 시끄러웠지, 이때도. 그래서 두 책의 대화가, 요건데, 뭐, 디알로고, 뭐, 그냥 줄여서 대화라고도 해요. 1630년에 나왔고, 표지에 이렇게 세 명이 보입니다. 그죠? 세 명이 보이는데, 여기 제일 왼쪽에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가운데. 응? 아닌데. 유명한 사람 찍어보세요. 옛날 사람 중에.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천체관측 기록을 그래요. 이 사람이 프톨레미우스예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이런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고. 표지는 이렇고. 그래서 이 책은 상하고가 구성된 연극 같은 이야기인데, 등장인물이 상이에요. 살비아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는 지적인 인물. 그러니까 본인이지, 갈릴레오. 그 다음에 심플리치오. 이 사람은 지구 중심설을 신봉하는 사람. 근데 이름이 심플리치오. 뭔가 단순해 보이죠, 일단. 단순해 보이는데다가 원래 그 이태리말 중에 이 비슷한 단어가 좀 이렇게 그 좀 약간 경멸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해요. 또 어감부터 하여튼 그렇잖아요. 얘는 하여튼 그러네요. 좀 바보 같은 애. 그리고 이제 세그레도, 얘는 중재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중재를 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그 갈릴레오 편을 드는 제일 못된 놈. 그래서 요 세 명이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구조인데, 그 보면은 진짜 대충 뻔히 보이죠, 그죠? 이야기를 풀어 나가면서 아주 공정하게 두 주장을 소개를 하는 듯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태양 중심설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고, 여기 이제 살비아티하고 세그레도는 원래 갈릴레오가 알던 사람들. 이 책이 나올 때는 이제 죽었지만 이제 실명들이고, 심플리치오는 그냥 만들어낸 이런 상황들을 모여서 좀 강경하게 그 갈릴레오의 대화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33년에 이때 재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총 4회 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 그 쟁점이 뭐냐면, 이게 쟁점이에요. 이 그 두 책의 대화가 16년 결정을 어겼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너가 천동설을 믿냐 안 믿냐 이제 이런 게 아니고, 16년에 교황이 결정을 내린 게 있었잖아요. 그죠? 판결을 내려서 코페르니쿠스를 옹호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게 있는데, 대화라는 이 책이 그 16년의 결정을 위배하는 것이냐 아니냐, 요게 핵심 쟁점이었어요. 요게 핵심 쟁점이었고, 갈릴레오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지동설을 이거를, 자기도 이제 갈릴레오도 그 종교인이었고 독실한 이제 신자였는데 그거는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변명인지 본심인지 하여튼 변명이겠죠. 딴 데서 천동설을 지동설을 옹호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책을 쓴 거는 지동설을 내가 이렇게 논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다. 책을 봐라. 이렇게 세 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논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지동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쓴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신문 뒤에는 뭐 이렇게 봐줄 테니까 그냥 숨소리 불면은 연금 정도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회유가 들어오고, 2차 신문에는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내가 코페르니쿠스의 주된 논거를 논박할 용의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허영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잘난 체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그래서 지금 써본 거니까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판의 진행 양상이 이렇게 막 뭐 비상하거나 뭐 이제 내가 과학자의 양심을 걸고 이거는 진짜 옳은 일인데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끌려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할 분위기도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갈릴레오와 관련된 두 가지 유명한 이론은 거의 사실이 아닌 게 거의 이제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때 재판에 이제 10명의 추경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우호적이었대요. 그 중에 교황의 조카도 있었고, 그래서 이 3명은 최종 선고에 서명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유죄 판결이 6월달에 나서 같은 영역에 들어갑니다. 대화는 금소로 지정이 되고. 뭐 그렇게 중벌은 아니죠. 불우는 그렇다 죽었는데. 근데 이 가택연금도 보면은 이 연금된 가택이 아파트 방 5개 아파트 하인을 부리고 와인을 즐기고 이게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황제 연금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인맥 뭐 혈연 뭐 이런 게 또 많이 동원됐을 수도 있고 아무튼 또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던 사람이고 갈릴레오가 나중에는 말년에는 피렌체 자택의 연금이 되고 뭐 연금 형태긴 했지만 그래도 뭐 좀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어요. 1642년에 이제 갈릴레오가 죽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보면은 33년의 재판이고 32년에 이 책은 32년에 나온 거고 그리고 그 논점이 됐던 건 1616년의 일. 그러니까 17세기 초중반에 있었던 어떤 일화 내지 에피소드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가 과학을 억압한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는 재판이 이건데 요게 그냥 이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면은 갈릴레오가 죽은 이후에도 보면은 일단 요때 되면 이제 대화를 제외한 갈릴레오 저작이 이제 출판 허용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갈릴레오 모든 저작이 출판이 되는데 대만이 이제 검열을 해야 되고 그리고 58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요 무렵에는 여전히 코페르니쿠스의 그 책은 뭐 여전히 이제 뭐 검열이나 이런 데 걸려 있었고 그래서 이게 태양 중심체를 오고하는 저작을 출판할 수 있었는데 이 오리진에 해당하는 원저에 해당하는 얘네는 이제 검열을 해야 되고 그리고 1800년대 오면은 일반 저작물 출판이 이제 허용이 되고 1835년이 되면 모든 검열이 폐지가 굉장히 최근의 일이지 이것도 그러니까 거의 200년이 지나야 모든 검열이 다 폐지가 되는 근데 이걸로 또 끝나냐면 이게 21세기까지 사실 연결이 되는데 39년에 이제 교황 피우스 2세가 그 갈릴레오에 대해서 아주 참 영웅적인 대담한 영웅적인 어떤 리서치 뭔가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90년에 이 요세프 라친거라는 추기경이 그 로마에 있는 사피엔자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Her verdict, 그러니까 교회 판결이 rational하고 just했다. 이런 얘기예요. 90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92년에 그 요한 바오르 2세가 재판에 부당하면서 갈릴레오 사죄했는데 정확한 영어 표현은 express regret이에요. regret. 유감 표명. 사죄라기 약간 이거는 좀 regret이라고 하면은 좀 마일드한 표현이죠. regret. 10월 30일 갈릴레오 완전 복권을 선언을 합니다. 92년에.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교리 상상이 이게 뭐 말하자면 이제 뭐 종교 재판과 관련된 이제 이런 쪽의 그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 우르바노 8세 그 당시의 교황이 갈릴레오 박해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3년에.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베네딕토 16세 지금 말고 그 전에 교황, 그 직전의 교황 이 아저씨가 2005년 4월 19일 날 교황에 취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라침거 추기경이에요. 그 90년에 그 사피엔자 대학 가서 her verdict가 rational하고 just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아저씨가 교황이 됩니다. 2005년에. 교황이 되고는 2008년에 사피엔자 대학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90년에 그 얘기 했으니까 뭐 한 18년 뒤죠? 18년 뒤에 다시 사피엔자 대학에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니까 사피엔자 대학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노포프. 오지 마. 그래서 물리학과 정교수를 포함해서 67명의 교수 수많은 학생들이 교황의 대학법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2008년인가 제가 읽은 그 2009년에 파도바 대학에 학회 가가지고 들었어요. 이 일화를 듣고는 야, 참 역시 이탈리아는 선진국이구나. 사실은 그 전까지는 솔직히 제가 이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 그냥 조상 잘 만나서 무슨 콜로세움이니 뭐 저기 무슨 뭐 다빈치니 미켈란젤로니 조상을 잘 만난 덕에 아름다운 예술품이 많아서 관광객이 제일 많고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 아니냐 솔직히. 그리고 리라화가 통용될 때는 그 실질적인 화폐 단위가 원화보다 좀 낮았어요. 그래서 체감 물가가 서울보다 한 20% 정도 싸요. 지금은 유로화가 되면서 이게 좀 인플레가 일어나서 지금은 이탈리아 가도 그렇게 물가가 싸진 않은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탈리아가 G7 나라입니다. G7 나라. 아니 무슨 이런 나라가 G7이냐 이런 마음이 한편 이렇게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는 야 역시 선진국은 다르다. 이 학문하는 사람들의 자존심.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탈리아는 살아있구나 역시. 물론 또 찾아보니까 이 며칠 뒤에는 이제 그 다른 교수들과 다른 학생들이 그 교황 앞에 그 광장 있죠. 그 무슨 광장이죠? 피에트로 광장. 선 베드로 광장 앞에 모여가지고 제발 우리 학교 또 방문해 주세요. 뭐 그렇게 또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때는 방문을 못 해요.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의 어떤 최소한의 자존심 이런 게 저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은. 그러니까 한국적인 분위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고려대학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꼭 이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이게 갈릴레오가 뭐 판정사는데 1633년이고 뭐 한 4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그게 그냥 옛날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3월에는 뭐 이렇고 뭐 하여튼 교황이 좀 이렇게 물러서는 모양새로 대충 봉합은 됐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죽은 1642년 크리스마스에 또 다른 천재가 태어나는데 누구겠어요? 네, 뉴턴이죠. 그 과학사 책 보면은 항상 이런 게 누가 죽었을 때 누가 태어났다. 그 뭐 어쩌라고. 과학책 쓰면서. 뭐 환생했다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뭐 보통 음악이나 예술 쪽에는 이런 표현을 써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뭐 바흐가 죽은 지 뭐 200 몇십 년 뒤에 누가 태어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건 참 뭐 어쩌라는 건지. 이게 나중에 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 갈릴레오가 죽은 1604년 크리스마스에 뉴턴이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그 19세기 말로 가면은 그 맥스웰 방정식의 그 맥스웰이 죽은 해 아인슈타인이 태어나요. 그래서 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얘기를 하면
뉴턴 잘 알죠, 다들. 1640년에 태어났어요. 저기 부친은 태어난 직후에 사망하고, 그래서 그 자기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하는데 외적을 맡겨줘. 그러니까 좀 거기서 좀 약간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고집 동생이 화를 내고 여동생 때리고 이랬던 어릴 때. 근데 패스트가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대학이 폐쇄가 돼서 다시 그 자기 살던 데로 돌아와서 거기서 뭐 일이 다 진행이 돼요. 미분,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지만 요 무렵에 이제 미적분을 발견을 하고 연금술에 이제 1669 연금술에 한 30년 동안 고생합니다. 이 아저씨가. 1687년에 프랭키 편이 나와요. 그 헨리 회사를 발견한 그 헨리가 조선을 해서 편집을 해서 나온 게 프랭키 피아. 그리고 뭐 조폐국 부국장을 했는데 이 시기에 뭐 돈을 빼돌렸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광학이란 책이 나오고 기사자기를 받고, 어쨌든 고전역학의 기틀을 만들고 17세기 과학혁명을 이게 이제 1차 과학혁명, 과학이란 말 자체가 여기서 나온 거고, 뉴턴 때문에 우리가 아는 고전역학의 모양은 여기서 그냥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린키피아인데 원래 제목은 이거죠.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자기의 이론으로 다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운동 법칙은 이것도 뭐 잘 아시죠? 관성의 법칙, 힘의 법칙 또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이거고, 작용 반작용 법칙이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성의 법칙은 힘의 법칙의 특수한 경우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석사 때 논문 자격 시험을 봤는데, 또 영어 작문이 있어요. 영어 시험이 이제 해석도 있고 장문도 있고, 영어 장문 문제로 뭐가 나왔냐면은 뉴턴의 제1법칙을 영어로 쓰라 이게 나왔어요. 그럼 관성의 법칙을 써야 되잖아. 뭐 저는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별로 못 쓴 것 같아. 그때 같이 시험 봤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답을 뭐라고 썼냐면은 No force, no acceleration 그렇게 썼어요. 근데 교수님이, 채점하던 교수님이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래도 논문 자격 시험 문제인데 다른 학과도 아니고 물리학과 석사 논문 자격 시험 문제인데 거기에 영어 작문을 하려면 적어도 동사는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타박을 줬다는. No force, no acceleration이라는 말은 참 애매해요. 이게 일본 항공이 관청 있으면서 일본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든, 의미는 맞지만 이렇게 이런 게 있었죠. 영화 보면 정말 저 보면서 야 이게 관성의 법칙이니까 외력이 없을 때 정말로 우리가 자유 상태로 이렇게 우주 공간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그게 화면에 현실화됐을 때하고 느낌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사실. 그러니까 체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대단한 것 같고, 관성의 법칙 하면은 또 이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참는 과목이었는데 이제 우현 스크류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이제 이거예요. 우현 스크류가 손상된 이유가 짧은 시간에 추진축이 뒤로 밀린과 동시에 뒤로 딱 밀리니까 앞에서 급격한 정지에 따른 관성력으로 스크류 날개 5개가 앞쪽으로 구부러진 상태로 변해낸 것이다. 자연은 상대적으로 정지 시간이 길어서 이랬다. 이게 그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회전하다가 갑자기 정지하면 회전 방향으로 이게 휜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였는데 거기 있던 기자들이 해서 휜 방향이 실제 휜 방향하고 반대인데요. 이렇게 지적이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이 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철회하고 다시 입장을 낸 게 이제 이거예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 이 스크류에 대한 그 국방부의 공식 입장에서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아닌 다른 주장은 다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해버리면은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은 굉장히 좀 난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사실 과학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살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갈릴레오적인 생각이 나고 이제 막 이러는 거죠. 뭐 브루노처럼 뭐 화형이 처해지거나 이제 이런 시대는 분명히 아니지만,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관성력을 하여튼 스크류가 휘어진, 관성력이 얼마나 중요한 힘인지를 제가, 이것도 사실 직관적으로 깨닫기 힘든데, 이것도 사실 좀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힘의 법칙, 제2법칙이 이제 F는 ma인데, 이거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F는 ma를 물리는 몰라도 F는 ma는 대충 다 이렇게 주워들어서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해석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얼마 전에 했었던 소치 올림픽에서 이게 그 봅슬레이 경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썰매 종목에서 되게 선전을 많이 했죠. 봅슬레이만 나가는 게 아니고 무지 스켈레톤에 많이 나갔어요. 그 썰매 종목 취재하면서 나온 보도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체 중량이 무거워야 가속도가 잘 붙기 때문에 몸을 늘려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이게 이제 KBS 뉴스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지 중에는 썰매 가속도를 높이기에 봅슬레이 선수 체중은 더 나갈수록 좋다. 무거워야 가속도가 잘 붙는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F는 M인가? 자, 가속도가 잘 붙는다. 그럼 무거워야 가속도가 높다. 그러면 가속도라는 게 뭐예요? 속도의 변화잖아.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정도잖아요. 속도의 변하는 정도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 속도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무거운 애가 가벼운 애하고 무거운 애하고 이게 자유낙하를 시키면 무거운 애는 가속도의 이득을 보니까 얘 속도 변화가 커. 그죠? 가벼운 것보다.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건 시간에 따라 속도가 1배, 2배, 1초, 1초 지나면서 속도가 1배, 2배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속도잖아. 근데 얘는 1배, 2배가 아니라 뭐 1배, 3배, 6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무거우면은. 그럼 얘가 빨리 떨어지겠죠. 그죠? 이거 어차피 빗면 타고 내려오는 거지만 갈릴레오처럼 빗면이 수직으로 서면 자유낙하잖아, 어차피. 그죠?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무거운 놈이 빨리 떨어진다. 그 얘기지. 네?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무거운 게 터지지, 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잡혀요. 질량이 크다. M이 큰 거잖아요. 질량이 크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질량의 정의 보면 힘이 고정돼 있을 때, F가 고정돼 있을 때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은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가. 그렇잖아. 질량이 크다는 게 뭐냐면 속도 변화를 억제하는 정도가 질량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도의 변화를 억제하는 정도. 그게 이 속도의 변화로 정의하는 질량의 의미라고. 속도 변화가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왜 무거운 게 유리하냐면은 일단은 초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체중이 좋으니까. 이 기사들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썰매는 가벼워야 된대요. 무거우면 유리하게 놓고는 썰매는 가벼워야 된대. 당연히 썰매는 가벼우면 좋겠지. 초속도가 중요하니까. 썰매는 가볍고 미는 사람이 체중이 세면은 아무래도 처음 밀고 나가는 초속도가 중요하겠죠. 그죠? 거기에 이득을 많이 보겠죠. 그래서 초속도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행할 때 감속 요인을 극복하기 쉬운 거예요.
공기의 저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얼음 타고 나가지만 뭐 이제 마찰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 질량이 무거우면은 그걸 극복하기가 쉬운 거예요. 속도 어? 가벼운 거는 약간의 어떤 저항 요인으로도 그게 큰 영향을 받는데 무거우면은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어? 그게 관성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 기사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선수의 체중을 가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바른 표현인 거지.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글쓰기를 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얘를 보면 얼핏 보면 똑같아. 그죠? 얼핏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계신 분들, 방송 쪽에 계신 분이나 언론 쪽에 계신 분은 이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쓰나 일단 언뜻 봐서 구별을 못 해요. 구별을 못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쓰면은 지금 이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독자들이 이해를 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임의로. 그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적인 글쓰기가 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관에 좀 1차적인 직관에 어긋나는 현상들을 기술할 때라든지. 그 저는 사실 그래서 올림픽 썰매 종목 보는 내내 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기껏 예를 들어서 중력파 터지거나 핵십자 발견되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써달려 놓고서는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게 써달려 놓고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나? 라는 생각이, 이거 지금 뉴턴 시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질량이 두 개가 있을 때, 라지 M, 스몰 M이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요렇다는 거죠.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라는 벡터를 써서 뭐 임의의 기준점을 잡아서 위치 벡터를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는. 요거는 그 방향이 R 방향이 R 프라임이 이렇게 빼기로 들어가 있는 양이 기준이 되는 점이죠, 이게 원래. 그래서 R 프라임 기준으로 봤을 때의 힘이에요. M1이 받는 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쪽 방향의 그 단위 벡터가 되는 거고,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는 이쪽으로 끌려온다는 거고, 그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류인력의 말뜻이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를 배웠던 기억이 나고, 제가 물리학과를 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3 때 물리 선택을 못 했어요. 학교에서 물리지학반, 화학생물반 나눠놓고 추첨을 해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리학과 가려고 했는데 화학생물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를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그 와중에도 학교를 거부하고 혼자 독학을 해서 시험 본 친구들도 있긴 했었지만 저는 이제 그럴 용기가 없어서 물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실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 들어갈 때까지도 만류인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이 말 자체가. 물론 이게 그 뉴턴의 중력에 대한 그거다 라는 건 알았지만 만류인력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어요. 말 자체를. 그래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게 영어로 뭐냐면 이거예요. Universal Law of Gravitation이에요. 제가 이걸 대학 가서 처음 알았어요. 영어 교재로 공부하는데 이 단어가 나오니까 내가 아는 중력 법칙은 만류인력의 법칙인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거를 할 때 그냥 보편 법칙을 하면 되잖아. 그게 더 쉽지 않아요?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아니면 제가 좀 무식한 탓도 있겠지만은 썩 좋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은 많이 굳어져 버렸지만. 하여튼 유니버설 로라는 거예요. 유니버설.
그럼 이게 왜 유니버설하냐? 그럼 자연 법칙 중에 유니버설하지 않는 게 있느냐? 이런 질문도 또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유니버설하냐면, 자, 달하고 돌멩이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상에서는 천상계하고 지상계가 나누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지구에서 돌멩이를 던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이 더티한 세상이래요, 더티한 세상. 가다가 멈추고, 계속 밀어내야 움직이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에요. 근데 뉴턴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떨어지는 게 어쨌든 뭔가 돌멩이하고 지구가 서로 땡기는 힘이 있어서 그럴 거다. 그래서 이거를 더 멀리 던지고 나중에 좀 더 잘 던지면 이제 이게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돌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더티한 세상의 돌멩이가 아주 우아하고 완벽한 천상의 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뉴턴이 생각한 건 뭐냐면, 달이라고 하는 게, 천상에 떠 있는 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끝없이 추락하는 돌멩이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왜 만륜여인가 하면은, 일단 지상계의 이 더티한 세상, 그냥 사과가 툭 떨어지는. 그러고 그냥 끝나잖아. 운동이 끝나버리잖아. 천상은 어때요? 항상 계속 돌고 있죠? 완벽한 구의 모습을 하고.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세상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쳐 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서로 땡기는 힘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냥 하나의 자연 원리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세상을 나눠가지고 각각의 세상에 따로따로 어떤 룰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둘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질량이 있으면은 걔네 종류가 뭐든 간에, 그게 지구든 달이든 사과든 뉴턴이든 간에 매스만 있으면 서로 그냥 무조건 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지상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나 달이 계속 추락하는 거나 이거를 한 큐에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보편법칙인 거예요, 유니버설. 그러니까 이 대에 와서야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분이 없어지고 자연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뉴턴 역학이 성공을 거두게 되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왜 역제곱인가 하면 이게 힘이 이제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데 이걸 이제 인버스 스퀘어로라 그러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뭐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역선이라 그러죠. 벡터 필드를 이렇게 쭉 그려놓으면은, 그러면은 이 거리가 두 배로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R에서 2R로 두 배로 늘어나면 역선의 숫자는 일단 그대로잖아요. 필드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단면적은 4배로 늘어나요. 그죠? 거리가 두 배니까. 그러면은 이제 단위 넓이당 역선의 수, 그러니까 플럭스는 줄어드는 거죠. 거리의 제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에서는 이래요. 플럭스가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 힘이 이제 역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륜력은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그냥 원격 작용인 거야. 그러니까 액션 에더 디스턴스라 그래요. 원격 작용.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그 존재를 그냥 서로가 아는 거예요. 바로 즉시 떨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기동자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그런 걸 없애버리니까, 그러면 태양하고 지구가 지들이 서로 있는지 어떻게 알고 서로 끌어당기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태양 지구가 서로 당긴다. 와hat에 대한 답은 돼요. 뉴턴이 찾은 게 질량에서 서로 당긴다. 그게 만륜이다. 그게 what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서로 당기냐?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왜 이런 힘이 있느냐도 설명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뉴턴을 괴롭히면 서로 떨어진데 왜 서로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도 즉각적인, 그냥 지구 태양이 있으면 서로 그냥 바로 존재를 알고 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술입니다, 마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리포터 똑같아요. 그냥 짝, 이렇게 주문해서 짝 하면은 그냥, 멀리에서 뭔가, at a distance에서 액션이 일어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바로. 이게 마술이지, 뭐야. 그렇잖아. 근데 뉴턴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 얘기가 이제, 뉴턴이 30년 동안 연금술에 매진했는데, 그래서, 끈힘, 미는 힘, 이런 게 연금술에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건 마술이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서로 힘을 주고받고 막 이러는 게. 이 마술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런 걸 헤르메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은 서양 도학이에요, 도학. 서양 도학. 뭐 이런 거. 뉴턴이 이런 거 했다는 거지. 연금술 3.6 했었고, 그 영향을 꽤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F는 MA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미분의 가속도가. 근데 이게 지금 잘 보면은 가속도는 시간을, 그러니까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잖아요, 가속도가. 그래서 힘이 뭐냐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냥. 뉴턴 역학은. 그 구체적인 종류가 뭔지는 몰라.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단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V 다시, 점을 찍은 게 시간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럼 V 다시면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그게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지. 그럼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바로 이제 힘에 비례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속도가 변화하고, 속도가 변화하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슨 뭐 마술이냐 중력이냐 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속도의 변화를 주는 요인이 그냥 힘인 거예요. 그 정체는 알 수가 없고, 실제로 규명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뭔가 좀 주술적인 이런 요소들이 개입돼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리포터, 영국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철학자 아이돌. 이게 미국 갔으면 이게 바뀌었죠, 이렇게. 마법사 아이돌로. 맞아요? 우리 동양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귤화위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이거를 보면은 철학자가 대서양을 건너면 마법사가 되는 거야. 왜 소설어로 바꿨냐 하면은, 미국 애들은 필라스포 나오면 골치 아파서 안 봐. 뭐 이런 이유가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썰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화적인 전통. 이게 해리포터, 이거도 뭐,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국 걔네 전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뭐 도깨비 이야기하고 뭐 이제 뭐 곰이 쑥 먹은 이야기 이런 거 마법사가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고 늑대 인간 나오고 연금술하고 이 철학자의 돌이 그거 금으로 바꿔주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코드들이 다 이제 그 문화적 전통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게 뉴턴 역학하고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그 맥락 속에서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이런 게. 그래서 저는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게 영국에서 나온 게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 결론이에요. 그 문화적 전통, 수백 년에 이르는 전통, 이거는 참 무시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꼰대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21세기 와서 로마의 어떤 대학에서는 그렇게 교황의 단지 her verdict가 rational하고 just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높으신, 그 존귀하신 교황의 방문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것도 그쪽의 전통인 거고.
그러니까 단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옛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현대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과학에서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그 공학 분야에서의 어떤 역사, 전통 이런 걸 한번 되돌아보는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과학 쪽에 보면 물리학 쪽에 대가급에 속한 사람들은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영감님들, 그 아주 프런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단지 그냥 어떤 뭐 주어진 뭐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 전체를 조망하는,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는 좀 뷰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뭐 거대사 빅히스토리하고도 사실은 그 문제의식에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오늘 얘기했던 고전 역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산수로 조금 돌아보면서 좀 고급 테크닉을 잠깐 보고 그게 뭐 또 지금 우리 현실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강의형 모시도록 하겠습니다.